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여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상과 달리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데 여당 몫의 후보 선출안이 부결되자 반발하는 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먼저 손효정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해 7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본격적인 법안 처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지만 여당 목 후보 선출안은 야당 반대표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석에선 즉각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속과 다른 결과라며 정회를 요청하자 당초에 약속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이 진행이 됐으니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총의를 모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율투표로 나온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는 자유 발언이 있었고요. 그 자유 발언에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진 걸로 보이고. 하지만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우원식 의장은 결국 본회의 진행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은 좀 각별한 상황이니까 15분만 정의하겠습니다. 30여 분 뒤 본회의가 간신히 재개됐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공존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당은 한석훈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권을 견제한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야는 이후 남은 법안 표결을 이어갔지만 상대에 대한 조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나쁘끄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는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야가 또 한 차례 충돌했는데 이어진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이 예정대로 상정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대상이었는데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영구장악, 현금 살포,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해왔던 여당은 야당이 부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규탄대회를 열자 이를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싸잡아 비판했고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될 이 시간에 민주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집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국회의장 정말 이상한. 야당은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전국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생이면 국민 무시, 국민의힘 각성하라. 여야는 이어진 민생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해 7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법안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해 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각자 도생의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민생 법안을 무더기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70여 개에 이르는 민생 중심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들의 여야가 합의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텔레그램에서 다수 유포된 AI 조작 영상 딥페이크라고도 부르죠. 일반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이 퍼지면서 큰 우려를 낳았는데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를 제작했을 경우 유포할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보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혼 뒤에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한부모 가정들도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대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들은 합산해서 최대 3년에 이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총 2년이었는데 부모별 각각 1.5년을 필요에 따라서 4번에 나눠 쓸 수가 있고요. 출산 휴가 동안 20일로 기존보다 열흘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 기관과 개인 사이 불평등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기준이 통일되는 등 산적했던 민생 법안의 상당수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처분 방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첫 정기 보고에서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 화장품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검찰에 넘겨졌던 최재형 목사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미국 국적자인데도 지난 4월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진단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하면서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플루토늄은 70kg가량,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미국 대선 등 대외적인 요인은 물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제조시설 위치에 대해선 영변보다는 평양 인근인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었다며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해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가 한국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크게 올렸다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처럼 GDP의 3에서 3.5%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 우리나라가 GDP 3.5%를 방위비로 쓸 경우 20조 원 이상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share with our allies.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더 요구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끝낼 경우 트럼프 2기 한미 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야말로 동맹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U.S. and South Korea will pay into their military partnership, you know, questions about U.S. troops on the peninsula, things like that.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tell that story about, you know, what these relationships mean. 김 의원은 공동의 이익과 번영은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의 추가 공습에 나서 드론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 공격에 나서겠다며 지상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건물 사이로 미사일 3발이 연달아 꽂힙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남부 다이의 아파트 한 동을 겨냥해 표적 공습에 나선 겁니다. 레바논 언론들은 이번 폭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حي شعبي وسكني بامتياز تعرض لإطلاق صواريخ من ضمن الهمجية اللي قائمة من خلال أسبوعين نحن عم نشهدها.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거점을 겨냥한 정밀 폭격으로 드론 부대 사령관 후세인 사루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루르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헤즈볼라의 드론 생산을 이끌며 이스라엘 공격을 수행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 제안을 일축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공습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사령관을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20일엔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지휘관 이브라임 아킬이, 지난 24일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 이브라임 무함마드 쿠바이시가 폭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라파엘 방위산업단지를 겨냥해 로켓 수십 발로 대응했지만 대부분 요격당했습니다. 이른바 북쪽의 화살로 명명한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군은 공습에 이어 전면전 채비도 마쳤습니다. 레바논 접경지를 담당하는 7기가 묘단 등은 지상전 훈련을 마친 뒤에 북부 국경에서 인접한 곳까지 탱크와 장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상전 전운이 임박한 가운데 레바논에선 피난민들의 탈출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지난 한 주 동안 레바논에서 사망자는 700명에 육박하고 9만여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사령탑 선임 과정에 불공정도 특혜도 없었다면서 일각의 사퇴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봉규 축구협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할 경우에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도 재선임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 현장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화면으로 봐도 좀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당당한 태도라고 보여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지켜보셨을 많은 팬들, 또 국민분들도 아마 납득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감독들은, 외국인 감독들은 관련한 서류도 제출하고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 면접도 봤는데 홍명보 감독에게는 어떤 서류 제출도 받지 않고 집 앞에 빵집에 찾아가서 밤 11시에 부탁하러 갔는데 이게 불공정하지 않지 않냐, 정관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질문, 그거는 전 되게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네. 자, 이날 위원께서는 정몽규 체제가 끝나야 한다, 작심 비판을 하셨는데 현재 협회의 이런 난맥상이 정몽규 회장이 큰 원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중요한 결정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은 다 회장이 하게 되죠. 대표가 하게 됩니다.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래 이제 비슷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사면했다든지 국제 무대에서 검증이 끝나버린 클린스만 감독을 무리하게 선임을 했다든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과정에서 감독을 견인 문제가 또 발생했다든지 당장에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몽규 회장의 어떤 책임 아래에 이뤄졌기 때문에 저는 정몽규 회장 체제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3연임까지 한 상태인데 이 3연임하는 것도 사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협회가 속해 있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2번까지만 연임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번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은 3번 했고 4번에 도전하려고 하는 건데 3번 이상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규정상은 2번까지만 있으니까 네. 3번 이상을 할 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특별 예외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특별 예외를 인정받을 때는 이런 거죠. 그동안 일을 잘해왔다는 걸 인정.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재정적인 걸 기여했다는 걸 인정. 국제 무대에서 또 직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 이런 걸 인정받게 되면 네. 예외적으로 그러면 3번 하세요. 4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그동안 잘 수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받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 이번에 되게 좀 문제였던 건 대한체육회, 축구협회가 속해 있는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바꾸는 걸 시도했었죠. 네. 실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서 아까 얘기했던 2번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걸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마음만 먹으면 종신이 되는 걸 풀어버렸어요, 정관을.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내가 더 하기 위해서 나의 룰을 내가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승인을 불허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연임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살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가 바꿨는데 네. 그거를 불허한 승인해야 거군요. 되는 문체부가 좀 불허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또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부서예요.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도 축구협회 회장도 3선, 4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 대한체육회 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거기 또 위원장이 대한체육회의 회장이 지인입니다. 네. 그러면 지인이 허락을 안 해줄까요? 위에 있는 회장이 허락해달라 그러면 허락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뭐 어떤 권력이 있길래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3연임, 4연임까지 욕심을 내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는 4번이나 연임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 체제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축구협회는 현대가문의 것이었습니다. 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유화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저도 왜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할까? 뭐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정몽규 회장이 프로축구연맹 구단주부터 포함을 하자면 연맹 네. 총재도 했었는데 프로축구연맹에 한 20년 정도를 축구 쪽에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물러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축구계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너무나 좀 패배적으로 정리되겠다.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밖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축구협회가 국제무대에 나가게 되면 회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빛나는 자리입니다. 월드컵을 포함한 피파가 주관하는 데를 가면 의전이 정말 뭐 대통령급의 의전을 받게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도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지? 혹시 스스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일 것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것은 현대가 가문이 결정해야 되는 건가? 네.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사실 그게 시원하기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그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을 체육관 선거에 비유하시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뽑는 건가요? 팬들이나 국민들은 거기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선거인단을 꾸리게 되는데 선거인단이 누구냐면 대한 축구협회가 있죠. 거기에는 예를 들면 뭐 프로축구연맹, 네. 뭐 실업축구연맹 이런 식으로 밑에 산하 협회장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협회장들이 들어가고요. 또 시도협회 협회장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선수대표, 감독대표, 심판진 대표에서 몇 명이 또 추려져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가 꾸려지게 되는데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선거인단은 현재 회장의 다 영향력 아래에 있죠.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느 협회 회장 또 시도협회 회장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를 모아놓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을 뽑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닫혀있는 구조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체육관 선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유인촌 장관이 축구협회 각종 논란에 초강수를 내놓았습니다. 4연임에 당선이 되더라도 불허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장관이 불허하면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좀 참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정부도 문체부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부 감사를 벌였어요. 축구협회를 네. 상대로.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장관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네. 정관상을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이야기는 먼저 스스로 셀프로 풀었던 그거는 일단 불허했습니다. 네. 근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또 그걸 아까 심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스포츠공정위에게 이거 잘 심의해야 된다라고 또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 또 경고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만약에 사선을 댔다. 그러면 내가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회장으로 뽑혀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승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는 거죠. 행정 소송을 가서 네. 이 주무부 장관의 승인의 불허가 법리적으로 옳으냐라는 법정 다툼까지 가겠다는 건데 상당히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퇴를 하더라도 뭐 축구협회장만 바뀌면 협회가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그마한 단체건 아니면 우리의 사회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가겠죠. 지금 뭐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한국 축구가 뭐 완전히 뭐 변화하는 거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왜 3연임 이상을 금지했을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지자체장 선거할 때 3번까지만 연임 가능하게 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놓고 보면 물이 너무 고이면 썩게 되죠. 그러니까 변화를 하자는 얘기죠. 네네. 저는 축구도 현대 가문이 그렇게 30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가가 아니면 축구가 멈추나요? 정몽규 회장이 아니면 한국 축구가 퇴보하나요? 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저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물론 네. 그리고 다른 누가 오면 그동안 30년 동안 현대가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생길 거예요. 그건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축구팀에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20, 30년 한 팀을 이끌다가 물러나게 되면 그만큼의 어려움을 좀 겪어요. 과도기에서. 좀 그런 시기는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그런 변화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죠. 네. 자, 윤촌 장관이 또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선임 절차가 필요하면은 뭐 밟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재선임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게 그 개인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처음부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집 공고 내라는 거예요. 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런 네.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됐냐, 투명하게 진행됐냐를 중시 여기는 사회죠. 결과만 따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또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게 공정하지 않았으니 그런 과정과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거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다시 하고 싶으면 지원해라. 외국인 감독들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원해라. 다른 네. 국내 감독님들도 하고 싶으면 지원해라. 그래서 이제는 투명하고 지금 그 규정에 맞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월드컵 예선 중인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2차 예선 때 감독 없이 6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우리가 임시 감독 체제로 또
돌파해냈죠. 네. 저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됩니다. 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요르단과 이라크 두 번의 경기를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유지되는 홍명보 감독 체제가 유지되는 저도 우리 선수단 분위기를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흔들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조직의 리더 수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불안할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저는 이번 다음 달에 열릴 우리 요르단과 이라크 경기 우리 선수들을 믿습니다. 네. 아주 매우 강하게 응원을 할 텐데 걱정은 좀 되죠. 우리 선수들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그럼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뭔가 투명하게 밝혀지건 네. 아니면 새롭게 뭐가 뽑히건 정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선수들조차 지금 뭐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면 참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연봉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20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봉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그 표현에 더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네. 20억이 넘습니다. 네. 한 달로 따지면 2억을 받아요. 한 달 2억 받는 봉사는 없습니다. 연봉 20억 받는 봉사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봉사라는 표현은 한국 축구와 한국 대표팀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무서워요. 네. 똑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 축구를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한국 대표팀 감독하려고 하는 전 세계의 감독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은 없었지만 정말 공부하고 노력해와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감독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모든 걸 간절하게 절실하게 우리 대표팀 감독직 수행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저런 봉사라는 표현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0억 원을 봉사라고 표현을 하면 과거의 이 축구 대표팀 감독들보다 그러면 좀 적게 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요. 네. 외국인 감독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하기 전에 프로팀인 울산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2배 정도 연봉입니다. 만약에 제가 100번 양보해서 프로팀을 이끌던 시절에 연봉을 깎고 왔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절반으로 뭐 깎고 왔다고 한다면 저런 표현 쓰면 아 그래 내 연봉을 손해 봐서라도 내가 이 한국 축구를 살리려고 왔어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연봉을 올려놓고 왔는데 봉사란 말이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네. 자, 면접의 과정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홍 감독과 독대를 했다는 이임생 이사의 말이 위증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축구협회 부회장도 어쨌든 같이 가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그건 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죠. 네. 간 거 맞다. 최영일 부회장입니다.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예. 그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녹취가 어떻게 됐냐면 최영일 부회장님이 같이 갔다. 네. 같이 갔는데 그래서 매달렸다. 한국 축구를 살릴 사람은 홍명보 감독밖에 없으니 좀 네. 도와달라고 했다. 부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게 면접입니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면담입니까? 그게 뭐 면접이건 면담이건 어떤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네. 채용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걸 누가 면접 혹은 면담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수들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은 상태고 아무래도 경기가 또 당장 다음 달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이랄까요? 그런 거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감히 조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좀 미안하게도 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네, 손흥민 선수가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선수들을 좀
선수단 안에서의 리더, 주장으로서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야, 우리만 집중하자. 우리 경기에만 집중하자. 이번 월드컵 예선에만 집중하자. 선수 좀 다독이고 또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리더로서도 좀 미안하긴 너무 많은 책임을 자꾸 손흥민 선수에게 짊어지는 것을 미안하긴 하는데 경기장에서도 경기장 밖에서도 우리 선수들 좀 잘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박문선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4일 광주에서 음주 뺑소리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충북에서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 300여 상자가 쏟아져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강민경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흰색 차량.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뺑소니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남자친구인 운전자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마세라티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검거된 30대 A씨는 지난 24일 새벽 사고 직후 승용차를 버리고 동승자 B씨와 함께 잠적해 이틀 넘게 도피를 이어왔습니다. A씨와 동승자 B씨까지 긴급 체포한 경찰은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피를 도운 C씨까지 입건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조력자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초록색 맥주 상자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깨진 병에서 쏟아진 맥주가 고인 빗물처럼 흥건합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충북 충주시 용두동의 한 3차선 도로를 달리던 화물 차량의 문이 열려 안에 있던 맥주 300여 상자와 30리터 맥주통 120여 개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2개 차선을 통제해 현장을 치웠는데 시민 10여 명도 함께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부산 사상구 서부산 낙동강교를 달리던 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퇴근 시간 정체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기초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던 군인 100여 명을 태운 버스 세대와 인솔 승합차가 연달아 부딪혀 군인 18명이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흰고래,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단체 측은 롯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묵묵부답인 가운데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거였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롯데는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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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흰고래, 벨루가를 전시하는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현수막을 붙이며 사용한 접착제로 수조에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단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조에 붙인 대형 현수막을 제거했는데도 접착제가 남았고 황 대표가 시위를 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수족관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롯데 측이 들여온 벨루가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폐사한 상황에서 나머지 1마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또 구호를 외친 시간은 5분에 그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며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번복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 그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를 했고 또 좁은 수조에 갇혀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벨루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남은 벨루가 벨라의 자연 방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지정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YTN은 아트테크를 빙자한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 K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 김모 씨가 연루된 6년 전 다른 사기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이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미술품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법을 모방해 더 큰 판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한 갤러리 K 대표 김모 씨. 김 씨는 6년 전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FMI 글로벌의 부사장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외환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한다며 돈을 끌어모은 FMI 글로벌의 상품 중에는 갤러리 K 아트노믹스와 비슷한 아트인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림을 사면 자신들이 위탁 운용에 수익금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갤러리 K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원하는 경우 회사가 그림을 다시 매입해 준다는 내용까지 같습니다. 이제 부자들이나 이제 어떤 기업체들 이런 데들한테 렌트를 해줘서 수익을 얻는다고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은 다 방식은 똑같은 것 같고. FMI 글로벌 대표 배모 씨는 투자금 400억 원을 갖고 잠적한 상황.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법원은 김 씨가 이 회사에서 투자 상품 기획과 개발을 담당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FMI 글로벌에서 익힌 수법을 갤러리 K에서 그대로 써먹으며 부당이득을 노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당시 문제되었던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아트 인컴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서 더욱더 많은 피해를 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인 김 씨가 도주한 것까지 FMI 글로벌 사건과 똑같은데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9월 27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불법적 행태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지역 표심을 공략합니다. 한 대표는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참석을 시작으로 강화 지역을 두루 훑으며 유권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 손해금 27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맺었던 비밀 합의에 따라 747억 원을 받았지만 지연 이자는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고려제약 임직원들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뒤 친한계와 친윤계의 신경전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옮겨붙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독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권 내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에선 독대의 최대 걸림돌이 김 여사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시각과 함께 결국은 매듭 짓고 가야 할 일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당정 지지율의 원인이 해당 논란에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겠죠.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김 여사 방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친윤계는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는 건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 뿐이란 반박입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사과를 하고 나면요. 이건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과거 경험으로 나머지 그냥 황당한 의혹 제기도 사실로 돼요. 독대 재요청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에도
내부에서 몽둥이를 들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불편한 기색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내에선 내심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에 반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갈등 장기화가 당정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측 간 관계 해소가 여권의 최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열고도 한 달가량 더 수기하겠다던 지도부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공개 토론 이후 첫 정책조정회의를 연 민주당은 언제 어떻게 당론을 정할지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던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총 개최 시기와 관련된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다. 세제 시행을 석 달 앞두고 논쟁만 거듭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기류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인버스 투자 같은 발언이 여론의 반감을 산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맞아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듭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고 발언의 당사자인 김영환 의원은 물의를 일으켰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은 팽팽한 상황입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이라며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주장한 정성호 의원과 각을 세웠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당은 결정권을 쥔 다수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느라 문구적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투세 논쟁을 하느라 대여 투쟁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도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친인척들이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은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친인척들은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게 잘못의 본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당도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떠나 민원 자체의 공익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류 위원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위 보도를 문제 삼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민원을 사주했다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심위 직원들은 공익신고 9달 만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스스로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보도에 집단 민원이 갑자기 들어온 데 수상함을 느꼈고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유 위원장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직업인으로서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양심에 따라야만 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목격했는데 이걸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저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공익신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이 오는 30일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유 위원장은 청구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이라는 제목부터 불공정한 청문회는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밤중에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소녀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다른 행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깊은 밤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쓰러뜨리고 공격하더니 주차장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새벽 0시 40분쯤 주차장 앞 인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17살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망친 겁니다. 비명들이 나는 만들려고 팍 쫓아왔더니 남자가 도망가 보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아가씨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B양은 주변을 지나던 배달기사에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B양은 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A씨는 1.5km 떨어진 이곳 주택가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견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일단 1차 살인. 그 절차는 뭐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이 사람도 심리 뭐 다른 반응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오셀입니다. 일부러 사고가 난 척 보험 사기를 저지른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다가오는 차에 일부러 손을 대는 등 사고가 났다고 속인 건데 블랙박스와 CCTV에 찍힌 모습 때문에 사기가 들통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천히 도로를 걷는 한 여성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핏 보면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운전자도 자리를 뜨질 못합니다. 실상은 60대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오토바이에 놀라 사고가 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A씨가 연기한 보험 사기만 2년 동안 3차례로 부정하게 타낸 보험금은 600만 원. 처음에는 경찰도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블랙박스에서 미심쩍은 점들을 찾아내며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부자연스러운 모습들 보여가지고 우아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다른 경찰서에서 같은 건의 교통사고 발생해서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다가오는 차량에 오른손을 고의로 가져다 대며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시를 회상한 피해자도 아찔했다면서도 수상했던 점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는 좀 코를 골면서 이제 주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그 보험사랑 통화했을 때만 해도 첫 통화 때 제가 보험사분한테 이제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지난 4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로 A씨는 지난 5일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지능인 선원의 임금을 가로챈 선원 소개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선원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가로챘는데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직원들이 부산에 있는 무등록 선원 소개소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소개소의 대표인 50대 A씨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성 지능인 선원의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선원 3명의 월급 가운데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선원들을 소개소에 데려와 숙식 제공을 하며 이를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하고 월급을 챙긴 겁니다. 피해 선원들이 지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피해 선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통발 어선에서 보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어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와서도 배에 갇혀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선원들 월급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무등록 소개서를 운영해 불법 소개료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선원 3명과 짜고 어선에 타 일을 할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선급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도 받았고 이번 범행이 7번째였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인권 침해 사건을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날씨가 참 이례적이었지만 올 가을도 만만치 않습니다. 9월 가을 초반에만 벌써 기록적 폭염에 200년 만의 폭우, 또 한 달 이상 빠른 첫 서리까지 기록됐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초여름 수준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가을이구나 좀 느껴지는데 한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요즘 한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하루 안에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하늘이 무척 맑고 파랗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층으로 내려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데요. 이때 대기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대기 중의 먼지도 찬 공기와 함께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오히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고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는 것이 가을철 날씨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올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을 날씨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동풍의 영향이 더해진 것이 원인인데요.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강한 동풍이 동해안으로 유입될 전망인데 이때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주말과 휴일 날씨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이번 주말 내내 내륙은 대체로 청명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대부분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이 모두 28도로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여기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더 뜨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오늘 아침 영동 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그 밖에 동해안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강원도 고석에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방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자 10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는 징검다리 연휴도 있다 보니까 날씨가 더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서쪽과 동쪽이 상반된 날씨는 9월 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의 첫날부터 이런 날씨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전날 대비 5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요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영동과 제주도에도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도 점차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는 계속 날이 선선해지는 겁니까? 네, 다음 주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날이 선선하다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최근 기상청이 10월과 11월, 12월의 날씨를 예측한 3개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10월 상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과의 차이가 상위 10% 안에 드는 이상 고온 현상도 한 달에 3일 이상으로 예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쌀쌀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중순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요즘 기침 달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날씨에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맘때쯤에는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질 때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합니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해 주시고요.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키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대체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단풍도 붉게 물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을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겉옷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10월인데 아직도 낮에는 덥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뭐고 겉옷은 언제쯤 꺼내면 될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알아봤다시피 출근길에는 그래도 좀 선선한데 낮에는 여전히 여름처럼 덥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압계를 보면은 동해 먼 쪽으로 이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네.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주로 좀 동풍이 들어오는 이런 기압 패턴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우리나라 주변으로 뜨거운 공기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평년보다 현재 기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추석 이전보다는 습도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낮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감 기온 이런 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 현재 동풍이 들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그쪽으로 흐리고 기온도 낮지만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상당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죠. 우리가 펜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쪽 지역으로는 기온이 좀 높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28도에서 29도까지. 그러니까 낮에는 습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찌는 더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따가운 햇빛에 나가면 따가운 이런 더위는 주말까지 일단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이런 기후의 특징이 상당히 일교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좀 서늘한 걸 느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는 가디건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도대체 여름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가을은 다음 주쯤부터 느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1일이죠. 국군의 날. 이때 기압골이 하나 통과를 하면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이때 보면 우리가 그 모델들을 보면은 대개 서울 그 상공 1.5km 기온이 현재는 한 12도인데 1월 2일 날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10월 2일이죠. 이때는 6도까지 한 6도 정도가 떨어지고요. 예. 상층 5km 서울 상공 기온도 현재는 영하 10도 정도인데 영하 16도 정도로 한 6도 정도가 하강을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2일부터 3일, 4일까지 최저 기온은 평균보다 한 2도 정도 낮은 이제 좀
가을 같은 그런 날씨가 시작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예.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가을의 기준이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갈 때 가을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월 2일부터는 기상학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다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상당한 기간은 여름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1년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요즘처럼 덥다 보니까 가을이 순식간에 스쳐가고 곧바로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을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기간도 짧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최근 30년을 비교해 보면 여름은 한 20일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1940년대 30년과 2020년대 30년 이 자료를 보면은 가을은 4일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가을 시작이 서울 같은 경우는 9월 29일에 시작을 했고 겨울 같은 경우는 11월 24일에 시작을 했어요. 네. 올해는 이제 이거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늦어질 걸 현재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절적으로 너무 이제 현실과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계절 길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기상청에서는 이제 계절에 대한 재정리를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내부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안을 보면은 여름은 한 달 정도 늘리는 것으로, 가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 이상 줄이는 것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2, 3주 이상 줄이는 것으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봄이나 가을은 간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여름과 겨울 거의 두 계절만 남아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로 간다면 정말 봄과 가을은 굉장히 짧아지는 이런 시기가 앞으로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예, 실제로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올 겨울은 더 춥다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더위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되게 우리나라 옛날 그 어르신들 그 속담에 보면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올 겨울이 좀 춥다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에서도 이제 기상캐스터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기상청 3개월 장기예보에서 12월은 평년보다 일단 추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라니냐입니다. 라니냐가 이제 가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개 한 11월 초반까지는 오히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요. 이때는 북서태평양 쪽 해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로 남쪽 기압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일본 동쪽으로 저압부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일본 동쪽의 저압부가 강해지면은 북서쪽에 있는 찬기를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끌어내리는. 그러다 보니까 대개 11월 중순 이후부터 좀 한기가 남하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개 라니냐로 가는 해에 대개 그 2021년, 2022년의 예를 보면은 12월에 한파가 내려왔거든요. 네. 굉장히 이른 한파가 내려왔죠.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한파가 지속되면서 뭐 최저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는 15도, 18도까지 떨어지고 한강도 일찍 결빙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상하는 것이 그때와 좀 비슷하게 12월 정도 되려면 한파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다음에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 이거는 이 피터 아담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와서 강의할 때 제가 가갖고 들었는데 예. 그분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름이 너무 더우면은 북극에 있는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아내린다.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게 된다면 결국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는 이런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길게 사행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행해서 내려오는 제트 기류가 사행을 하면은 기압계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를 한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기압계를 정체가 될 때 여름엔 폭염이 발생을 할 것이고 겨울에 우리나라 서쪽으로 사행하는 기압계가 내려오면은 한파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름이 더울 때는 겨울이 추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
실제 통계를 보면은 약간 관련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뭐 반드시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 이런 건 아닌 건 같습니다. 예. 자, 가을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유례 없는 늦더위 탓에 단풍도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단풍의 시기 그리고 또 단풍의 색깔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 위해서는 습도가 일단 낮아야 돼요. 좀 건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조량이 좀 풍부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교차가 요새같이 좀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악 지역 쪽으로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강수량도 좀 적을 때 이럴 때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데 네. 현재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기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단풍 시기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비해서 지리산 같은 경우는 한 11일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예. 그건 뭐 전반적인 추세죠. 현재 뭐 계속 단풍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설악산이 이번 달이죠. 29일에 단풍이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한 3일에서 6일 정도 늦는 것으로요. 예. 그다음에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이 10월 한 20일 정도, 북한산이 10월 28일 정도, 내정산이 한 11월 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올해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도가 높았다. 그래서 평년보다 0.39에서 0.45일 정도 늦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9월에 들어와서 기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이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올해 단풍이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또 이제 이러한 것들 또 거기다가 워싱턴 대학 그 연구를 보니까 9월, 10월에 기온이 높으면은 단풍의 붉은색이 이렇게 잘 발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기온이 어쨌든 뭐 다음 달 초반이죠. 기온이 좀 일시적으로 내려가더라도 다시 5일서부터는 평균 기온보다 약간씩 높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기상청도 10월, 제가 보기엔 11월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높을 것으로 본다면 작년 단풍이 계속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물들질 않고 파란색 잎으로 그냥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올해도 단풍 색깔이 예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해가 되지 않겠나. 그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네. 자, 기온도 그렇고 단풍도 그렇고 가을다운 가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포기를 강요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트럼프 후보는 항복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으로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미국의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continue to stand with Ukraine and I will work to ensure Ukraine prevails in this war. To be safe, secure and prosperou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fulfill our long-standing role of global leadership. 뉴욕에서 유세를 이어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a surrender. What my strategy is to save lives. I want to save lives. I believe I will be able to make a deal between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quite quickly.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의 주거, 의료비 등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던 경제에서도 최근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보다 차이가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40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이 앞서 승기를 잡았지만 이번 대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는 10월 1일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벤스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박빙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서 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 빅매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본토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에너지 운송시설 등을 공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원 확보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0조 원대의 대규모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에 러시아군이 밤새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Подумала, що зараз буде взриватися дом, чи буде сильний пожар, і треба швидше вибігти на вулицю. Стало як зарево таке, видно стало дуже.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운송 시설에 대한 공습을 집중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발전 용량의 약 70%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수물자를 가동하는 에너지 시설 공격은 전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정작 러시아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90% 이상은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방국들이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На дол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приходится свыше 90%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экспорта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его физический объе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тоже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нятно почему, практически сохранилось на уровне 2021 год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도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만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ve met with both Senate and the House, and thank you for the unwavering bipartisan support, and to all American people. Together, we have to win, and we will win. 때맞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79억 달러, 우리 돈 10조 4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Russia will not prevail. Ukraine will prevail, and we'll continue to stand by you every step of the way. 특히 이번 지원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16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사거리 130km짜리 통합 원거리 무기 제이소 제공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승인할 계획은 없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전국의 자민당원과 당 지지단체 회원인 당원은 105만 명으로 어제 투표권을 행사했고 선거일인 오늘 국회의원 투표와 함께 전체 개표가 진행됩니다. 9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주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없어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풍속 200km가 넘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로 접근하면서 미국 남동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륙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홍수가 났는데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도로 위로 바닷물이 넘쳐 흘러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템파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등급이었던 헐린은 플로리다로 접근하면서 최대 풍속 209km에 이르는 대형 허리케인인 4등급으로 위력을 키웠습니다. The entire state of Florida is under some type of warning right now, whether that's a hurricane warning or a tropical storm warning.
And we expect life-threatening flash flooding in the state's north as the storm continues to move north.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서는 6m 높이의 해일이 일면서 주택이 무너졌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도인 텔러해시를 비롯해 게인스빌, 템파 등의 저지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공항과 주유소가 폐쇄됐고 주민들은 마트에서 생필품을 챙기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외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엘라베마 등 남동부 주들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ve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s you know, for all 159 counties on Tuesday, giving emergency management teams plenty of time to prepare and also deployed resources where needed ahead of this storm. 헐리는 지난 6월 1일 시작된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8번째 폭풍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해수 때문에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이 평년보다 더 잦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아이작도 대서양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주말쯤에는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홍준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 주식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은 전장보다 0.4% 상승해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0.62%와 0.6% 올랐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이 매출이 93% 급증했다는 실적 발표로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알파벳 등 다른 반도체 주식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도이체방크의 헨리 앨런 분석가는 마이크론의 강력한 수익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플랫폼의 위조 상품 유통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가짜 상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 명품부터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마스크팩, 지역 특산품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입니다. 육안으로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지만 위조 상품은 정가의 10분의 1까지도 싸게 거래됩니다. 특허청이 최근 4년 동안 단속한 위조 물품은 모두 76만여 건. 지난 6월부터는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정품의 이미지와 가격, 리뷰를 학습시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미리 판매 중지된 건의 비율이 전체 판매 중지 건 중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18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했고 해외 직구 규모도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해서 위조 상품도 그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알리 물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테무와 쉬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해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 주소지 대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판매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짝퉁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매자들 스스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혼자 살고 있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은 고령자 가구 평균치보다 삶이 더 팍팍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38%에 이르는 홀로 사는 가구를 분석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고령자 전체 평균보다 15.3%포인트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정부나 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넘어서 고령자 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94%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월 평균 수급액은 58만 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의 기대 연령이 높아 남자와 여자 비율이 3대7로 여자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이 높은데 이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할 때 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여행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취미활동 다음으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취업자 비중이 33%, 67만 명에 이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좀 덜했지만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21.4%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활동의 제약이 컸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3명 중 1명은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꼴로 주위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교류하는 사람 모두 없다고 답한 경우도 8.5%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으로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2023년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천여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6만 원 늘어서 전체 가구보다 2천만 원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81.3%, 저축은 12.9%에 불과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2월 논란 끝에 개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2027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법 시행 전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에 지급될 보상안이겠죠. 폐업 시기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폐업하면 개 한 마리당 60만 원, 그리고 내년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45만 원, 그리고 2026년 9월 중순부터는 22만 5천 원으로 빠르게 폐업할수록 보상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짜였습니다. 현재 식용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지난달 기준으로 46만 6천 마리인데요. 폐업 뒤에 농장을 떠나게 된 개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문제는 분양하기에도 보호하기에도 이 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안락사 계획은 절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최대한 입양 또는 자연사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는 여전히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농장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폐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진통 속에 시행되는 개식용 금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고민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웹툰 팬들을 위한 축제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내외 작품들 가운데 최고의 웹툰을 뽑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힙스터와 팝업 스토어의 성지, 서울 성수동이 웹툰 팬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네모칸을 벗어나 현실 세계로 뛰쳐나온 나의 웹툰 최애 캐릭터들. 웹툰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캐릭터들에게 애정 담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웹툰 팬들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처음 개막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멀리서 와도 좀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고 좀 더 장르를 좋아할 수 있게 해주게 하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엔 모두 합해 16개의 웹툰 기업이 참여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굿즈 판매를 진행했는데 웹툰 업계는 이번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리에서 사실 페스티벌 하는 거는 웹툰의 생동감이랑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인지도 높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최고의 웹툰을 뽑는 월드 웹툰 어워즈도 함께 열렸습니다.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한 104편의 작품 중 나 혼자만 레벨업과 지옥, 전지적 독자 시점 등 10개의 인기 웹툰이 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 세계 143억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이번 웹툰 페스티벌. 정부는 웹툰 페스티벌을 연례화해 세계적인 인기는 물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예산 투입을 늘리는 등 세계 웹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대한민국 1호 단추 디자이너, 전 세계를 휩쓴 K만두의 어머니, 천만 영화의 마케터.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이 만든 브랜드는 한 번쯤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공한 브랜드 컨설턴트이자 기업인 노희영 대표의 이야기를 정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던 노희영 대표. 수학과 대학생 인턴십을 하던 중 돌연 디자인 스쿨로 편입하며 인생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학교 올 때 이렇게 입고 와. 사람들이 다 너무 멋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색깔에 뭔가 감각이 있는 애다. 제 진짜 그거 말 한마디 믿고. 이후 국내 최초 단추 디자이너로 명성을 높인 노 대표는 요식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메뉴였던 만두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너무 두껍고 기름이 많고 피가 두꺼워요. 중국 스타일로. 에어프라이를 하던 팬프라이를 하던 튀기든 삶던 가장 맛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링을 이길 수 있다. 잘 만든 영화 뒤에는 영리한 마케팅이 숨어 있다. 역대 최다 관객을 모은 영화 명량 홍보 때는 군장성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를 열어 입소문을 냈습니다. 90% 이상이 존경하는 장군을 쓰라 그러면 다 이순신 장군이에요. 당연히 부대로 돌아가서 야 너무 재밌어. 명량 꼭 봐. 군인이라면 한번 봐야 돼. 해외에서는 한식붐이 일고 있지만 한식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줄고 있는 현실. 노 대표는 지금 한식 셰프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만드는 거 대비 우리나라 칼국수로 보면 노력이든 훨씬 더 어려운데 해물 칼국수가 18,000원 이상 못 받을걸요. 유행을 따라가던 팔로워에서 트렌드를 창조하는 리더가 되기까지 200여 개 브랜드를 창조하며 스스로 브랜드가 된 노희영 대표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만나보시죠. YTN 정유진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정규리그 한 경기를 남겨놓고 리그 4위를 확정했습니다. LG는 2009년 롯데를 뛰어넘어 역대 홈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두산이 1회 몸이 덜 풀린 박세웅을 공략해 앞서 나갔습니다. 정수빈과 김재호가 연속 안타를 쳐냈고 김재환과 양석환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강승호가 내야 땅볼 한 점을 더해 석점을 달아났습니다. 김재환의 안타로 시작한 6회에는 허경민이 중전 안타로 한 점을 더했습니다. 두산은 롯데의 추격을 4대3으로 뿌리치고 토요일 NC와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라선 결과입니다. 선발 곽배는 6이닝 무실점으로 15승째를 올려 역시 한 경기를 앞둔 삼성의 원태인과 다승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마무리 김태균은 8회 투아웃 1루에 나와 1실점하고 19세이브째를 올리며 곽빈의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올해 마지막 정기 시즌 등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5번 더 가을 야구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3경기를 남겨둔 롯데 레이에스는 안타 2개를 추가해 꿈의 200안타에 2개만을 남겼습니다.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SSG는 타선이 폭발하며 NC를 10대1로 완파하고 KT와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두 팀의 남은 2경기 결과가 같을 경우
다득점에서 앞선 KT 홈인 수원에서 단판 승부로 와일드카드 진출 결정전을 치릅니다. 마지막 홈 경기에서 키움을 6대3으로 물리친 LG는 최고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며 역대 한 시즌 홈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009년 롯데가 사직에서 동원한 138만 18명보다 17,481명 많은 139만 7,499명을 기록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